저희 하부르트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네네, 제가 네. 자료를 좀 갖고 왔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어떻게 할까요? 네, 교수님과 제가 짝이 되나요? 네네. 어떻게 할까요? 셋이 해도 돼요. 아, 네. 원래 둘이 하는 건데 원래 기본이 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외가 없게 하려고. 둘이 그쵸, 그쵸. 하면은 뭐 책에 보니까 3명 이상이 하면은 소외되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이 무임승차자도 있어요. 생기고. 근데 네. 뭐 많게는 4명까지 돼요. 근데 네, 네. 그걸 하부타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예시반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예시반도 가봤는데 뭐 2명이 기본인데 많으면 4명까지도 한다.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뭐 하부르타를 할 때는 항상 텍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텍스트 말씀을 주셨죠? 있어야 네. 돼요. 그리고 네. 읽을 때 네. 첫 번 읽을 때는 네. 저희가 이제 3명이 이제 한 번씩 읽어요. 원래는 그 2사람이 짝을 지을 때는 한 사람이 2번 정도 읽으면 돼요. 근데 네. 이제 첫 번째 읽을 때는 드라이하게 읽어도 돼요. 네.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하부르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대인 창의성 교육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계속 설명만 하지 말고 한번 실전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굉장히 짤막한 거지만 본문을 가지고 하부르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랍비 아바후의 아들인 아비미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아버지에게 꿩고기를 먹이고도 천국에 가지 못한 아들이 있고 아버지에게 힘에 붙이는 연자방아를 돌리게 하고도 천국에 간 아들이 있다. 이게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은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고 좀 질문을 좀 뽑아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질문 중에서는 이제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네. 이미 답을 아는 정보적 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는 뭐냐? 그럼 대국가잖아요. 이렇게 답이 이미 정해져 네네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정보를 원하는 그쵸. 질문이고, 그다음에 수사적 질문은 답을 예상할 수 있어요. 얘들한테 쓰레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는 누구나 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워서 이제 쓰레기 버려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수사적 질문이라고 그러고, 개방형 질문은 만약에 네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코로나 사태 때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또 해석도 다양하잖아요. 네. 이런 질문들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그래요. 해석이 다양하면 또는 의견이 다양하면 그게 개방적인 질문인데 네. 그것보다는 먼저 혹시 잘 모르겠다, 네. 좀 뭐랄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도 질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 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뭐 못 알아들었을 때 하는 질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부르타를 시작하면 텍스트를 먼저 읽고 거기서 모르는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이해를 위한 질문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개방적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니까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제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꿩고기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 되게 고급한 비싸고 막 그런 무리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 노인을 공경하는 음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꿩고기가 이렇게 비싼 건지는 모르겠고 제가 특히 탈무드 배우면서 뭐 꿩고기가 비싸다, 고급스럽다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자주 나오는 고기도 아니고 대부분 닭고기를 이야기하는데 아, 닭고기는 고급한 음식이에요? 닭은 가금류니까 집에서 기르는 거고 이제 꿩은 야생이잖아요. 그걸 꿩을 뭐 이렇게 안에서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꿩고기를 줬다는 것은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근데 닭고기보다 훨씬 닭을 잡는 것보다 꿩 잡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기 자체가 고급스럽다기보다는 그걸 잡아서 대접하는데 조금 더 노력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인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공선이 더 훨씬 많이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서 일단 꿩고기에 대한 지식적인 질문을 던졌고 네. 교수님도 혹시 저는 연재방아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떤 방아가 연재방아죠? 전자방아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보통 소를 이렇게 돼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그 안에 그 별을 쭉 깔아놓으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이 옆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당나귀라 소가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찝는 방아가 있어요. 그게 연자방아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우리 이렇게 막 절구로 찍는 방아는 굉장히 적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대량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만큼 이게 돌로 돼 있는 그 위에 돌아다니는 이 돌이 무겁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 근데 물론 사람이 할 것 정도면은 뭐 그 정도 서나 말이나 할 정도 크기는 아닐 것처럼 보여. 하지만 쉽진 않은 일이죠. 그러면 학생 둘이서만 토론하다가 이렇게 지식적인 거 서로 몰라요. 물어봐도 그러면 이렇게 랍비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는 참여 안 해요.
두 사람이 근데 지식적인 걸 모르면요. 연자방아가 네. 뭔지 모르면.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예. 그럼 저희가 물어본 걸로 라삐님께. 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네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런 게 왜 탈무드에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님이 원하는 거는 그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원한 게 아니고 추론하건대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대접한 건 자기 방식으로 한 거죠. 아버지의 그 의향을 헤아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연자방아를 했다는 건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힘든 일을 시켰기 때문에 마치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뭔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 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의 일을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어떤 기회를 드렸다거나 또 하나는 아버지가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 걸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드렸다거나 해서 이거는 자식 중심의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중심으로 뭔가를 해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넓혀보면 보통 사람들이 효도라고 할 때 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게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텍스트를 썼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가장 좋은 효도는 동양에서도요. 가장 좋은 효도는 아버지가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해가지고 어우 막 사람들이 당신 아들 정말 훌륭합디다 뭐 이런 말 듣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들로서 그냥 직접 아버지한테 할 때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도가 단순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게 확장되면 판매자와 고객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고객이 뭘 원하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하브루타 와중에 텍스트에 없는 이런 확장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럼 이제 네네. 네, 그렇게 이거는 이제 라삐가 해석해 주는 건데 네. 라삐 역할. 네, 네네. 라삐가 해석해 주는 건데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이거 소통의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도가 모든 사회관계 기초 관계가 돼요.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타인이 뭘 이야기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먼저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뭘 원하는지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되면 뭐 국가와 국민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여기서 다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작은 하나만 갖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넓히면 한 나라 관계에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실제로 하브루타 토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막 넓혀서 또 막 설왕설래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면 외면을 볼 것이냐 내면을 감안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보통은 사람은 겉보기로 판단을 하거든요. 내면을 판단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을 지켜봐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 내면을 판단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급하게 결정을 내릴 때 표면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오류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좀 지켜보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오랜 동안 신뢰를 쌓은 다음에 뭔가 동업을 하거나 뭐 사업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뭔가 거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데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즘같이 빠른 시대에 그러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고 뭔가 사업을 할 때도 방향전을 빨리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반론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텍스트에서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토론을 해요. 핵정해야 돼요. 네. 이걸 라피드랑 같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개입을 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효도 하나 갖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 예시바에서 하브루타만 갖고 하지 않아요. 하브루타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강의 끝나면 하보레라고 이제 라삐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어요. 강의 시간 토론을 못해요. 하브루타도 못하고 일방적 강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특별히 또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모여갖고 47명의 학생들과 같이 하는 하보레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라삐가 충분히 개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의견도 낼 수 있고 학생들한테 뭐 질문을 받아가면서 토론에 상대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 게 하브루타 잠시 하다가 지금 하보레식으로 라삐가 네. 개입해서 막 강의를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의 원래 기능은
예습이에요, 예습. 그 내용을 일단 1차로 우리가 삼겹살집 가면 1차로 막 보여주는 처벌구이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그런 집이 훨씬 맛있죠. 안 맛있나요? 네, 맛있는데 맛있죠. 네, 네. 처벌구이를 해주면 맛있듯이 마찬가지로 뭔가 처벌구이처럼 이렇게 하브르타를 먼저 강의 듣기 전에 그 텍스트에 대해서 하고 가면 강의 들을 때 훨씬 쉽게 이해되고 도움이 돼요. 네. 하브르타 하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아,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나중에 질문도 많이 생겨요. 자,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다시 하브루타를 하지 않고 하보레를 하는 거예요? 하브르타는 친구들끼리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아, 있어요. 네네. 또 복습도 할 수도 아, 있고. 네. 복습도 하지만 된다. 이제 거기서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거나 강의 시간에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 있잖아요. 원래 그 하브르타를 먼저 하는 이유는 강의 시간에 그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잘 듣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뭔가 해결하지 못한 의문들은 또 따로 랍비한테 또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고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끼리 둘이 하면 제한돼 있어요. 그쵸. 둘 다 모르는데 소경이 소경을.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 네, 과정이 네, 네. 중요해서 네. 기초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어차피 처벌구이 하는 거니까 네. 다 익힐 필요가 없어요. 네네. 예, 그렇게 하고 학습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주장이니까 하브르타는 다 알 수 없어요. 랍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둘 다 아무리 토론해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낫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오류를 만들고 나면 랍비의 강의를 들을 때 더 쏙쏙 들어올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우리 생각이 이랬는데 랍비의 생각이 이러네 그럼 왜 우리는 그 생각 못했을까? 그렇죠. 예, 비교가 돼요. 원래 네. 인식은 비교를 통해서 많이 예. 그 인지가 되거든요. 비교하지 않으면 되게 좀 인지가 빨리 안 와요. 근데 그 두 친구가 앉아서 이야기한 것과 랍비의 이야기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대비해 보면 아 우리는 왜 그런 생각 못했을까? 이렇게 자기 인식의 부족함도 느끼고 네. 또 비교를 함으로써 인식도 빨리 되고 그게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학습 효율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좀 더 질문들은 또 랍비들하고 랍비에게 해소할 수 있으니까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우리나라 고3처럼 고3이 되면 막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거의 19시간씩 막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짧게 공부하는데 이게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노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때 한다. 근데 탈무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뭐 16시간이니까 17시간씩 배우는 학생들을 해요. 아침 뭐 7시부터 밤 11시까지. 중간중간에 하브루타로 예습했다가 예. 강의 듣고 그렇게 하면 하루도 하겠어요. 예, 계속 앉아가면 진짜 계속 입력만 하면은 너무 지겨워서 너무 못하는데. 지겨워서 못하는데 계속 풀고 인풋 아웃풋을 계속 번갈아서 하고 또 좀 더 통찰력 있는 랍비의 강의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뭐 팍팍 확장되죠. 그 깨달음이 있고 그게 자기 것이 돼요. 뭔가 메모를 잔뜩 하셨는데. 예, 아니 오늘 이 짧은 예문을 가지고 하브르타의 의미를 알게 되는 좋은 귀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는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도 살펴줘야 된다는 거하고, 이게 또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확장된 해석. 예.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으로 또 확장돼가지고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살펴나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경청의 중요성,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고 상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일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외연이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이게 경영학,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그다음에 어떤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거나, 어떤 이런 짧은 그 예문에도 이렇게 숨은 뜻이 많이, 앞으로도 하브르타 교육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감이 잡혀요. 저는 탈무드 참 좋아요. 잡스러운 설명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이것만 딱 시켜놓으니까 거기에서 이 대비가 되면서 여기 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아내거든요. 우리 생각식과 또 다르잖아요. 이 탈무드가 굉장히 불친절한 텍스트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도 할 게 많고 중간중간에 이 공간이 많이 뜨니까 여기를 채워내야 돼요.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야기하기에 너무 편합니다. 반론 있습니다. 네. 네. 그 너무 빈 공간이
문장마다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억지 추론을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억지 추론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서로 검증을 해줘요. 아, 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일단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옆에서 공격이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꿩고기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른다. 이거는 추론일 뿐이잖아요. 여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꿩고기를 일단 줬는데 이제 지옥 가겠다게 안 좋은 걸로 연결이 돼요. 아, 네. 네, 안 좋으니까 근거를 대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주장이든 간에 근거를 반드시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주장이긴 한데 논리적 근거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탈무드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주장의 근거가 뭐야? 탈무드 피르케이 아보트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 없었는데. 아 원래 예. 그 할라하 부분, 그러니까 밀도 있게 논쟁하는 부분은 반드시 A라는 사람의 의견이 나오고 네.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 근거의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꼭 나와요. 제가 안 그러면 보는데. 저희가 공부를 같이 했던 그 탈무드 63권 중에 일부인 그 피르케이 아보트는 그 아비들의 윤리 할라하가 선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없었는데 탈무드의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밀도 깊게 논쟁하는 게 다 실려 있다. 예. 그러니까 오. 피르케이 아보트 부분은 논쟁 부분이 없어요. 네네네. 미시나만 있어요. 네. 그냥 진술만 있는 거예요. 네. 랍비들의 삶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데 랍비의 삶을 우리가 토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따로 토론이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여기에 딸린 네네네. 그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 딱 일부예요. 네네네. 딱 일부만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만 딱 따서 네.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이걸 조망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상식적으로 좀 어긋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 비춰가면서 도대체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해석 생각해 가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탈무드 이야기들은 어떤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야기만 뚝 떼서 짜집게 해서 책을 만들면 이게 되게 이상한 그렇죠. 게 그러니까 되겠네요. 네. 이것만 딱 따서 그러니까 우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탈무드 이야기들은 다 그 맥락 없이 그것만 따온 거예요. 그냥 지혜의 책인 것처럼. 네, 딱 떼어난 거.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앞뒤 맥락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율법이랑 연결이 돼 그렇죠. 있다. 다 연결돼 있죠. 그렇구나. 다 연결돼.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와 같이 또는 약간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의 굉장한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토론을 마치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네. 우리가 엑기스 없는 이야기만 읽었었네요. 한국에서. 이 짧은 이야기지만 생각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브루타는 깊고도 넓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토라 자체가 깊고도 넓거든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하브루타도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깊고 넓. 그러니까 하브루타가 가장 탈무드 공부하기에 적합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 교육 환경에서는 그렇게 깊이 요구하지 않아요. 시험이 그걸 깊이 요구하지 않아요. 네. 아이들이 깊은 생각을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다 객관식이다 보니까 다 똑같은 답을 찍어야 정답을 찍어야 점수를 맞추다 보니까 깊고 넓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이 조금은 너무 과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제도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에세이식으로 뭔가 주제를 던져주고 뭐 옛날에 우리가 과거 시험 보듯이 던져주고 쭉 서술한다 그러면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원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과거 제도가 좋은 시험 방식이었어요? 당연하죠. 이럴 수가 속았네 그동안. 거기에 책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시책을 넣고 이제 성균관에서 마지막 그 대과 시험이란가요? 거기는 책문이에요 다. 하나 왕이 뭐 이렇게 시제를 뭐 과제를 하나 던져주면 그거 갖고 계속 논해야 돼요. 그거. 나름 조선의 하브루타 방식이 그럼요. 그걸 하려면 예. 개인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하고 토론해야 돼요. 토론하지 않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뭐 얼마나 공부가 힘들겠어요. 근데 같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이런 토론 저런 토론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넓혀지고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하브루타 같은 좋은 토론 방식이 있었다는 거 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저희가 탈무드를 얘기하면서 계속 질문과 토론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고 교육에도 정말 중요하다 얘기를 해왔는데요.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망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근데 저희가 조선 왕조를 생각하면 뭔가 쓸데없는 당파 싸움만 하고 당쟁만 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다 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시대에 막 유생들이 싸우고 토론한 게 그게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아니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여야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이건 정치적인 논쟁을 할 때는 우리가 재밌으니까 그걸 지켜보잖아요. 네.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아무도 안 봐요. 네. 재미없어. 그거는 진짜 드라이하고 네네. 정말 재미없는 그런 논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여야가 막 서로 정치 논쟁, 뭐 요즘 말하면은 뭐 국민한테 50만 원씩 나눠주자, 100만 원씩 나눠주자, 뭐 전 국민한테 주자, 뭐 70% 네네. 한테만 주자. 그러면 이건 정책이긴 하지만 약간 또 정치적인 논쟁도 되거든요. 네. 이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지켜보는데 아주 뭐 법안 하나 가지고 그 소위라든가 그다음에 법사위원회 같은 데서 막 법률 논쟁을 하면요 사람들 안 봅니다. 너무 지루하고 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당쟁은 정치 싸움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 동인과 네네네. 서인, 뭐 북인과 남인, 뭐 남인과 뭐 또 뭐 서인, 뭐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치싸움만 역사서에 많이 기록돼 있고 그것만 주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쟁하면 뭐 서로 막 귀양 보내고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가 보다. 그리고 쓸데없는 뭐 예의 따위 뭐 예, 이런 예. 거만 논쟁했다.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요즘도 뭐 하고 있는데 그걸 재밌잖아요. 네네. 정치상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당연히 재밌으니까 보지. 그렇지만 정책을 가지고 그러면 뭐 대충 자기들이 왕의 명령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았어요. 음흠. 그 이면에 당쟁, 그러니까 당파 싸움 이면에는 또 정책을 갖고 스스로 양쪽에서 서인, 남인, 동인, 서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을 벌였거든요. 네. 그게 논쟁이었던 거죠. 네. 그때 그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동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대도법? 대동법은 이제 대동법? 예, 예. 쌀로 이렇게 세금을 바치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거 100년쯤 걸렸어요. 그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 네. 처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이 하자, 그다음에 뭐 충청도 지역이 하자, 그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그게 100년 걸렸어요. 네. 근데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왕이 정책을 할 것 같으면 왕이 지시 한번 내리면 돼요. 전국적으로 시행해.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논쟁을 거쳤겠어요. 논쟁하다 보니 처음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이게 잘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수없이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100년 만에 한 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결정할 때 이런 당파들이 서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백성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었단 말이죠. 사색 당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당쟁이 그렇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만 매몰됐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배웠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식민사관의 영향입니다. 네. 그 일제시대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을 하등 민족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격화시키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만들었거든요. 일본 사학자들이. 네. 일본 정부가 만든 거죠. 총독부에서 음흠. 주도가 돼가지고 음흠. 만들 때 식민사관은 보통 4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4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네. 조선 민족을 하등 민족으로 만드는 4가지 이론. 음흠. 하나는 일타정당이라고 그러는데 일선동조론. 조선과 일본은 같은 조상이다. 같이 합쳐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타율성론. 너희 조선은 자율적으로 뭔가 해본 역사가 없다. 뭐 고대 시대 때는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그게 남쪽에는 인나 일본 부서를 이야기하고 북쪽은 한사군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북쪽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남쪽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타율성론, 정체성론은 뭐냐면 여전히 조선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다. 아시지만 뭐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또 뭐 있나요? 하여튼 여러 개 칼 막스가 말하는 5개의 사회 경제 사회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그러니까 원시 공동체에서 고대 노예제로 왔는데 너희들은 노비가 그렇게 많지 않느냐. 그래서 고대 노예제 사회 지금까지도 정체되어 있는 사회다. 그때 당시가 1900년대잖아요. 1900년대 여전히 너희들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어서 정체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더 살기 좋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당파성론.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예. 당파성론이니까 네. 너희들은 맨날 이렇게 정치하면서 정치인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죽이고 막 이런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가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조선시대에는 훌륭하게 있었다는 네, 것이. 이미 있었죠. 근데 그거를 깔아뭉갠 거네요. 네, 일본에서. 깔아뭉갠 거죠. 실제로 역사에서 사실은 일본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흘렀어요. 네. 우리 그 조선은 정조가 돌아가신 해인 1800년까지 사색당파가 있었어요. 네. 있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서로 논쟁하면서 결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조가 죽은 이후로
이런 사색 탱크가 싹 사라지면서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등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뭐 외척들의 세력이 너무 이제 바로하기 때문에 왕조차도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다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뭐 논쟁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정책을 시행했던 때였고, 일본은 사실은 그 1790년대까지 그러니까 인지련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졌죠. 일본이 네네. 인지련지만 그 이후로 이제 거기도 정권이 바뀌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덕천가가 뭐죠? 도쿠야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심이 된 에도 막부가 새로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에도가 지금의 도쿄거든요. 도쿄를 중심으로 이제 막부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 일본 그 지배 세력이 얼마나 강고했냐면, 독재를 해도 이렇게 강하게 독재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국민이 숨도 못 쉬었어요. 아, 그러면 질문과 토론의 문화는 나쁜 걸로 계속 깔고 가야 자기들이 더 유리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독재를 하다가 1790년대에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무라이들이 뒷골목 깡패로 이제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라이들은 전쟁을 해야 쓸모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쟁을 안 하고 거의 한 200년 이상을 전쟁이 없이 있으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먹고 살려고 이제 깡패로. 네, 그러니까 깡패들을 하는 거죠. 네. 일본 선량한 일본 사람들 이제 등쳐먹고. 그러니까 이 에도 막부에서 이 사람들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이디어를 냈다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 사람들을 하급 관리로 쓰자. 하급 관리로 쓰려면 이제 뭐랄까 글자를 가르쳐야 돼. 관리가 되려면 글을 네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일자무식이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조선에서는 이미 1392년 나라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채택한 성리학을 들여옵니다. 물론 당시에도 성리학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왜냐하면 조선 학자들이 가가지고 좀 가르쳤거든요. 소수의 학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학문을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에도 막부에서 전 국민한테 다 배우라고 해요. 사무라이들 중심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학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백가쟁명식의 학파들이 생겨나요.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 일본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저 처음 들어요. 네. 네. 그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토론하다 보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알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독재 체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주 사람들을 좀 혹세 몸이라는 이런 이단들에서는 절대 사람들 못 만나게 해요. 그렇죠. 얘기를 못하게 하죠. 토의 못하게, 토론 토의 못하게 해요.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네, 당연히 다 끊어놔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풀려난 거잖아, 이 사람들이. 물론 에도 막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네네. 이런 글자만 딱 가르치려고 했는데. 글자만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게 막 점수적으로 붐이 일어나가지고 네. 이제 이런 조그만한 학파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시다 쇼인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고 막 그래, 이노우 가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 구한 말에 침략했던, 우리 조선 말기에 조선을 침략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의 스승이 요시다 쇼인이에요. 요시다 쇼인도 야마구치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그 젊은 하급 무사들을 가르쳤던 선생이었어요. 그 사무라이들을 가르쳤던 스승이었어요. 네. 이제 그 사람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조선을 쳐라. 조선을 치고 중국도 먹어라. 근데 이 사람이, 그 요시다 쇼인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자기들의 한을 이야기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파가 나중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파에 의해서 축출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하고 야마구치는 엄청 멀리 떨어진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야마구치는 대마도 가깝고 대마도는 일본하고 한국 가깝잖아요. 이쪽에 도쿄에서 보면 엄청난 시골에 이렇게 다 축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에도 막부에 대해서도 안 좋은 것을 막 이야기하죠. 너희들 에도 막부를 더 이상 충성하지 말고 뒤집어 엎어라, 이런 것까지 가르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발각돼가지고 요시다 쇼인을 죽여요, 에도 막부에서. 그 1859년에 죽여요. 그랬는데도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자기의 스승이 죽은 이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하급 무사들이 뭉쳐가지고 에도 막부를 뒤집어 엎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뭐 형식은 그냥 천황한테 바친다고 돼 있지만 그 세력이 너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급 무사들한테 졌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그런 뭐 정권을 천황한테 넘겨줘요. 근데 천황을 옹이하고 있는 세력이 그 하급 무사 뒤집어 엎었던, 에도 막부 세력을 뒤집어 엎었던 그 세력들이었어요. 그게 이토 히로부미나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1790년 이후 그 에도 막부에 취했던 그런 성리학 장려 정책에 의해서 쫙 기세가 올라갑니다.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원래 역사 시간에 배운 거는 유럽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기세가 쫙 예. 올라갔다는데 그 전에 조선의 예. 성리학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질문과 토론의 문화 예, 때문에 예, 예. 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교수님? 아니 일본에 난학이 들어온 거는 사실은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들어왔을 때니까 이 사건 이전이에요. 난학. 그래서 네네네. 난학에 의해서도 사실은 일본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그때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구의 의학.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때는 그 유대인의 문화를 받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게 그게 그렇죠. 유대인들이 만든 거고 그 유대인들은 선교사를 파견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의 그 학문 문화를 일본이 받아들여.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그 유대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조선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인 게 상호작용? 난학이 네. 16, 17세기니까는 네. 지금 말씀한 거는 18, 18, 예. 그거보다는 먼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걸로 털을 닦고 요게 합쳐져서 쫙. 그렇죠. 오, 네, 전 그런- 몰랐어요. 네. 그런 작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토론하기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다 알게 돼요, 사람들. 그러니까 토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나 조선은 같은 시기에 거의 네네네. 같은 시기에 네. 이제 오히려 질문과 토론이 사라지는 당쟁이 사라지고 완전히 세도 정치로 넘어가는 기회가 돼요.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됩니다. 조선은 꼬꾸라지고 조선은 왜 그걸 안 하게 됐죠? 세도 정치가 들어가서 네, 내부적인 요인으로. 예, 예, 예. 외척 세력이 강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은 특징적인 문화가 사실은 두 가지로 양분되는데 지금 얘기한 이렇게 사무라이들에 의한 어떤 질문과 토론 문화로 인해서 그 집권 세력들은 그렇게 상승세를 탄 반면에 국민들은 어땠냐면 그 당시에 사무라이들한테 생사 여탈권을 줬어요.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국민들을 다스려 나가는데 이 뭔가 단체 활동에서 튀어나오는 존재들은 용서하지 않고 칼질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어떻게 남아있냐면 일본인들은 튀어나오는 행동을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쵸. 해외에서 보면 앞에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가이드가 가면은 마치 유치원생들이 쫓아가듯이 이렇게 졸졸졸졸. 쫓아가고 네. 그 사람들의 그 횡단보도 걷는 이렇게 하는 거나 보면 아주 규율을 잘 지켜요. 그게 이 바로 사무라이들의 역사에서 그렇게 훈련당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속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 이 표리가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본인들의 그 속마음을 그 아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겉으로 예의 바르고 경호 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저 사람의 속마음을 그러한 역사가 바로 지금 얘기한 이런 역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오, 재밌네요. 그래서 예. 국학칼에서 보면 네. 혼내와 닷대만의 이야기합니다. 네네네.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그런 역사적 연원 때문에 그런데 뭐 한국에서는 좀 덜 그래요. 한국은 좀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선비정신이 있어가지고 그 뭔가 불만이 있으면 달래려고 해요. 근데 일본은 죽여요. 네. 그러니까 숨겨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위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그 논쟁이 이루어졌더라도 밑에서는 전혀 그러한 토론 문화가 있지 못한 거죠. 반면에 한국은 비록 노비 사회지만 네. 한국은 하극상적인 혁명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노비의 반란이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일본인들하고는 아주 확연히 틀린 거예요. 어. 우리는 수틀리면 참지 못해요. 근데 일본은 네. 밑에서는 수틀려도 참어. 네. 그게 대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일본은 지금 안 그러냐? 군국주의 때문에 그래. 군국주의? 네.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군대가 정권을 잡잖아요.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군인들은 뭐 말 그대로 상명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질문과 토론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 보니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그런 문화가 쫙 확산되고 지금은 이제 극우가 잡았잖아요. 정권. 아베도 이제 극우니까. 그러다 보니 뭐 질문 토론 못하게 하죠.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거를 조선과 일본의 몇 세기 역사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네. 근데 유대인한테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유대인이 사실은 이 종파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파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만 해도 파벌이 뭐 기존 바리새파도 있었지만 뭐 에세네파, 뭐 열심당, 뭐 해서 그 종교적 그 파벌 세력들이 많았는데 이게 나중에 로마 제국하고 싸우면서 그때 그 이스라엘 국민들 절반 이상이 전멸을 합니다. 그 동에 사제 계급이건 종파건 거의 다 전멸을 하고 바리새파 하나만 살아남아요. 네. 그래서 바리새파가 그 다음부터는 그 사제가 없는 유대교를 끌고 오면서 일종의 일당 독재가 된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맨날 뭐라 하는 예, 네. 그게 바리새파. 바리새파인데. 근데 그렇게 된 근저에는 자기들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는 이유는 옛날에 종파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벌을 주신 거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종파 싸움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 바리새파 그때부터 사실은 랍비주의가 시작되면서 그 성경을 자구 그대로 해석하는 이런 게 발행합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그 형식들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지 못해. 그 일을 하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이 불을 피는 건데 그런 불을 피기 위한 불을 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예비 동작을 39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예를 들어서 불을 피면은 같은 동족이라도 다 죽였거든요. 안식일날. 근데 그 사람이 나뭇가지만 꺾어도 저놈은 불을 필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나뭇가지를 꺾어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토라의 정신을 자칫 그 왜곡되거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체다카를 지키고 미스파트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모든 거를 순종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는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가 안식일날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인데 사람을 살리려면 예를 들어서 불을 끓여서 그 수수기구들을 소독해서 이 사람을 빨리 치료를 해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불을 못 켜니까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라는 본질 문제에서 벗어난 거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종교 개혁가가 나타나. 예수님. 그렇죠. 네네. 니네들 하는 짓이 뭐냐. 그렇게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본질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개혁가가 유대교 종교를 아주 그냥 확 바꿔놓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유대인의 아주 좋은 문화라는 거를 생각해서 그걸 살린 게 아니라 좀 질문과 토론의 문화 대신 사랑의 새로운 키워드로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실은 네. 하브르타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 광장 같은 데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하는 게 나와요. 네. 그거는 전형적인 하브르타. 근데 너네가 이제 앞으로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갖고 계속 공부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자꾸 사랑하신 게 뭔가 방향을 바꾸신 것 같았는데. 아니 예수님도 네. 제자나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질문을 받으면 그걸 질문으로 다시 던져서 그렇죠. 예. 생각하게 만들고 네. 전형적인 그 하브르타. 네, 그래서 뭐 원래는 성경 가지고 해야 네.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브르타 스타일의 대화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끌어 이제 깨닫게끔 도와주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소크라테스 약간 삼파슬 비슷한 건데 네. 그거하고는 약간 질적으로 다르지만 어쨌든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는 그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저스티스 그러니까 이제 제다카도 이야기하고 미스파트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라피한테 물어봤어요. 미스파트하고 제다카하고 뭐가 다르냐?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미스파트는 저스티스로 해석한대요. 그다음에 제다카는 라이처스니스라고 의로움.
잠깐 근데 애청자들이 미슈파트가 뭔지 모르실 테니까 좀 설명해 주시고 째다가도 모르실 거니까. 미슈파트는 저스티스니까 법적인 네. 정의를 이야기해요. 네. 법적인 정의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법 앞에서 만민평등. 네, 네. 모든 사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뭐랄까요 뭐가 억울하기보다는 가혹한 경우도 가끔 그렇죠. 생겨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법 지키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안식일에 그거 지키다가는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못 치료해요. 빨리 가서 지금 옮겨갖고 응급실에 보내야 되는데 뭐 불피지 말라고 전액타 뭐 운영을 못 하는데 업어갈 수도 없고 그 사이에 죽잖아요. 그런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제 저스티스가 되는 거고, 그 율법 그대로 적용하면 저스티스가 되는 거고,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법을 지키기보다 이럴 때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옮겨야 된다. 이럴 때는 righteousness, 네. 의로움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이게 째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스티스가 공평하게 모든 사람한테 뭐 이게 가난한 사람이든 뭐 부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든 간에 똑같이 적용돼요. 이거 법이랑. 근데 righteousness는 그러니까 이게 째다까라는 건데 우리말로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네. 의로움은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참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justice하고 이 righteousness는 이게 보완 관계예요. 상보 관계, 네네. 상극 관계가 아니라 네. 서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또 사정만 봐줬다 보면 질서가 없어지고 너무 질서만 이야기하면 사정을 안 봐주기 때문에 또 거기에 피해자가 생기니까 이걸 적절하게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토론과 질문이에요. 질문과 토론이에요. 네네.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먼저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은 의로움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이럴 때 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판사가 한 명이 절대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래요. 한국에는 판사 1명이고 미국에도 판사 1명인데. 네, 근데 유대 법정은 최소한 3명의. 그럼 이스라엘 법정에는 판사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법정. 유대 법정 옛날에. 유대 법정. 지금도 법정이 있어요. 잠깐만, 유대 법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법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법정이 아니고 종교 유대인만 법정. 참여하는. 오케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대인만 참여하는. 네네. 유대인만 참여하는 법정이 따로 있어요. 네네. 네. 그럴 때 반드시 3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법적인 효력까지 갖고 있어요? 자기들 안에서는. 자기들 안에서? 그런 사회상 법정은 달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국가 법정으로 갈 수도 있고 유대 종교 법정으로 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두 건가요? 개에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네. 유대인들은 일단 유대 법정에서 판결 받고 거기에 뭐 종교적인 법에 따라서 처벌받든지 어쩌든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면 세사법정으로 가서 두 개가 상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뭔 얘기 하다가 빡빡 잊어버렸는데. 네. 유대 법정에서는 혼자 하는 경우가 없어요. 최소 3명의 판사가 입회를 해요. 네. 그러면서 서로 토론합니다. 서로 토론해요. 이게 내 생각이 이렇고 네 생각이 이렇고 제3자 또 3명이 납비니까 그래가지고 2대1로 정하고, 이제 뭐 이게 좀 더 고등법원으로 가면 21명, 대법원으로 가면 옛날에 지금은 예. 아주 큰 데로 가면 71명, 사내들이라는 거 있죠. 예. 그런까지 넘어가는데 하여튼 최소한 3명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율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3명이 토론하면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혼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내들인 시대 때 그 71명의 토론 광경을 유튜브로 당시에 딱 찍어놨으면 정말 재밌을 뻔했네요. 대법정이죠. 네. 그래서 항상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 젊은 판사부터 이야기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율법적인 문제를 서로 이렇게 어떤 판결을 내릴 때는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항상 토론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지적해주면. 그런 거 가지고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결정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해줘요. 혼자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든가 아니면 뇌물 먹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3명이라면 조금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3명 다 뇌물 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 명보다는 3명이 더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3명한테 다 권위를 해주고 최소한 3명은 돼야 된다. 이 유대인들의 어떤 기본 사법체제의 구조죠. 그러니까 질문과 토론이 이런 미스파트와 그다음에 째다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그런 상황을 두고 이걸 미스파트를 먼저 생각할까 아니면은 법률적인 거, 예를 들면 법률적인 거 먼저 생각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사정을 좀 봐줄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다수의 의견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를 써서 하버드에서 명강의로 날린 이분이 요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체화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만들 수 있었던 거군요. 네.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계속 뭔가 던져놓고 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나중에 자기 결론 내려줘요. 네네. 그 결론도 딱 떨어질 결론이 아니에요. 그냥 네네.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생각해볼 문제지 그 교수가 뭐 이건 맞다. 그래서 넌 이걸 믿어. 그 따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원래 스스로 판단을 할 것을 꼭 남겨놓기 때문에 수업이 재밌죠. 야, 저희가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몇 나라와 몇 세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시판에 댓글로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질문과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